자, 오늘 강의는 229페이지 주요 관리 기법이라고 써요. 자, 우리가 앞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다, 비용 효과 분석 배웠을 게야. 그걸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특히 이번에 순현재가치 기법, 비용 편익비, 내부 수익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계량화된 주요 관리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그 형태를 묻는 것들이 출제 빈출 B급이에요. 자, 일단은 관리과학이 무엇인가 보겠는데, 관리과학은 이제 MS라 그러죠.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MS 그러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 아니면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우리가 탐색하거나 선택할 때는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 분석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대안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자, 대안 N1, N2, N3가 있다. 여기에는 얼마의 비용. 이 비용이 우리가 정부에서는 예산이라고 그러죠.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편익. 편익과 효과 그러는데, B는 베니피트의 약자야. E는 이펙티브니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예상되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매출을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때 활용된 이러한 계량화된 분석 기법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관리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은 자, 문제 해결 의사 결정에 있어서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되는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화되고 체제적이란 말은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 관리과학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관리과학의 이 시초를 얘기할 때는 1941년도에 연합군의 병참과 관련된 각종 전쟁 무기를 보다 합리적, 효과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켓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OR이라고 하는, 거기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운영 연구라고 나왔죠? 오퍼레이션 리서치 운영 연구가 최초의 관리과학의 형태로 탄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보자. 내가 방금 전에 MS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OR, 오퍼레이션 리서치 운영 연구가 있다 그랬고, 근데 이제 운영 연구 자체다 보니까 보다 추상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런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세이. 이걸 체제 분석이라고 그래. 시스템 어널리시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보다 더 심오한 정치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PA. 이걸 이제 폴리시 어널리시스에서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PA로 내려갈수록 보다 여러분들 가치적이고 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에 만약에 요 OR과 SA를 비교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가치질 정치 추상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보다 계량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건 OR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연호막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이것이 보다도 가치적, 질적, 정치,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발달돼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뭐 90년대에 사무관 승진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뭐 SA하고 PA를 비교하는 문제 그런 게 등장했지만 그게 출제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고 문제는 요 SA 체제 분석을 대표하는 분석 기법들을 묻는 것들이 출제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주요 관리 기법에서는 관리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관리과학은 OR이 최초고 SAPA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꼭 가져갈게. 다른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페이지 어딜 보냐 하면은 231페이지 체제 분석 기법에서 BC 분석과 EC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BC 분석과 EC 분석해서 영어 나온 거 보자. 이걸 이제 편익 비용 분석 아니면 비용 편익 분석 상관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Benefit Cost Analysis하고 효과 비용 분석, 아까 효과 Effectiveness 얘기했죠? EC 분석, Cost Analysis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BC 분석이라 EC 분석이라 둘 다 계량적인 분석 기법이라 거의 내용이 동일해. 근데 굳이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요 BC 분석하고 EC 분석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요 B는 항상 화폐적 단위로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근데 EC 분석에서 이를 얘기할 때는 화폐뿐만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단위까지도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34km 교량 건설했다. 149km 교량 건설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할 때는 뭐가 가는 거야? 지금 얘기한 234, 149를 얘기했던 화폐야, 비화폐야? 비화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은 바로 뭐다? EC 분석이고, BC 분석은 1,0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약 3천 정도의 효과, 뭡니까? 3천억 정도의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교량을 건설했다. 일단은 이것은 화폐로 표시한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뭐 갖고 간다? BC 분석. 그러니까 BC 분석과 EC 분석은 항상 BC 분석은 화폐, EC 분석은 화폐나 비화폐를 다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내용이랑 기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체제 분석 기법 세 번째 줄 BC 분석의 분석 대상 밑줄 화폐적 단위, EC 분석은 화폐 비화폐적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알았습니까? 자, 내려가서 개념을 잠깐 보자. 대안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 효과를 열거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기법들을 체제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구 대상 편익이 동일하거나 효과가 동일해. 그럼 당연히 비용 극소화 대안을 선택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뻔한 거 아니야. 반면에 동일 비용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편익이나 효과가 극대화된 대안을 선택한다 안 한다? 선택하겠죠. 뻔한 용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33페이지. 자, 쌍가루 4번의 평가 기법이 나와. 자, 평가 기법을 대표하는 것들이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게야. 그 하나가 순현재 가치, 두 번째 비용분의 편익 분석 기법. 자, 네 가지가 나오나? 그 다음 페이지 내부 수익률, 네 번째 자본의 회수기간,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 자,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를 순현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가치란 말을 쓰는데,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때 R을 사회적 할인율이란 말을 쓰거든. 자, 물어보자.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여러분들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은 이자율이야. 자, 은행에 1억을 줬어. 근데 여러분들 1년 있다가 여러분들 10% 이자를 받아. 그럼 얼마 받는 거야? 1억 1,000만 원이죠. 그럼 10%를 준 이유는 현재 1억은 1년 이후에 1억 1천만 원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준 게 안 준 게야. 준 거지. 그러면 이자율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자율이야. 근데 거꾸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바꾸기 위한 것,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피자집 한다. 1년 후에 예상되는 매출액 자체가 1억 3천만 원이다. 그럼 1년 이후에 1억 3천만 원하고 현재 1억 3천만 원은 화폐 가치가 같아 틀려? 틀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바꾸기 위한 것, 그걸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자. 현재를 미래로 바꾸나 미래를 현재로 바꾸나 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사회적 할인율은 값은 똑같아. 알았습니까? 값은 똑같아. 이때 R 자체를 사회적 할인율 아니면 이자율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값은 같아. 대신 현재를 미래로, 미래를 현재로. 이거만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할인율이 무엇인가 개념만 이해했으면 되겠고, 그럼 사회적 할인율은 이게 뭐라면 1 플러스 R n승분의, 이 n은 연차를 얘기해. 1년제라면 1승, 2년제라면 2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헷갈리니까 미래의 가치, 여기에서 요거를 빼준 나머지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 순현재 가치라 그래. 넷 프레젠트 밸류라고 이게. 그냥 여기 보자. 시기 예산해 보자. 1년 이후에 예상되는 거 적용돼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돼. 물론 이때는 할인율이 적용된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들어가는 경비 1억 들어가. 그럼 순현재 가치는 뭐야? 2천. 이게 순현재 가치야. 너무 쉽지? 그럼 이거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남무 장사지. 만약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미치는 장사 아니야.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클 경우에 대안 선택 가능하고 그 가운데 최대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33페이지에 순현재 가치를 보시면은, 자, 디귿번 나온 거 보자. 사회적 할인율 두 번째 줄 끝에 이 적용된 순현재 가치가 뭐보다 클 경우? 0보다 클 경우에 채택 가능하며 그 가운데 최대치 선택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그 가운데 최대치를 선택한다. 그런 말 나왔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나온 것은 여러분들 비용분의 편익기법. 이건 나누기야. 그럼 나누기는 뭐보다 커야 돼? 나누기를. 당연히 1보다 커야지. 1보다. 나누기니까. 설명 안 해도 뻔한 거 아니야. 1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아니야. 물론 이 가운데 큰 걸 선택을 한다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적을 넘겨보시면은 맨 위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된 한계자 잊어버리세요. 그냥 비용분의 편익이 1보다 크면 채택 가능하고 그 가운데 최대치 선택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보통 이를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 수익률 지수란 말을 써. 이 수익률 지수가 지금 얘기한 비용분의 편익비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기대 투자 수익률 밑줄. 이게 내부 수익률이야. 자, 제가 방금 전에 기대 투자 수익률을 뭐라 했다? 내부 수익률.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여러분들이 1억 갖고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래. 1년 있다 예상되는 거 얼마나 남어? 한 20% 정도 남을 거야. 그럼 20%가 내부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 영어로 한 거 봐. Internal Rate of Return. 나에게 돌아올 수익률이야. 기대 투자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현수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얘기한 이 기대 투자 수익률 자체는 보통 어떤 때 하냐 하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사회적 할인율 계산하기가 쉬울 거 어려울 거야. 잘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 자체를 잘 모를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내가 얼마 이상 남아야지 사업 투자에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이때 쓰는 건 내부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최소한 얼마 이상 남아야지 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 자체의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가 여러분들 5%야. 그 여러분들이 고시학원을 하려고 그래. 그럼 고시학원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고시학원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이상이 남아야 돼? 5% 이상이 남아야지 마이너스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할 때는 최소한 5% 이상은 남겨야 돼.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 이거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은행 이자가 5%라 그래서 5%를 쥐어야지 그리고 남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웃긴 게 이런 경우가 있어. 보통 5%를 설정하는데 나는 5% 설정 안 해. 나는 7%가 돼야 돼. 왜 그러냐?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써서 안 썼어. 썼고 담당 대리하고 점심도 먹고 나중에 고맙다고 10만 원 찔러줬어. 이걸 따져보니까 나는 뭐냐 하면 최소한 뭡니까? 7%가 넘어야 돼. 그럼 나는 최소 한도액이 얼마가 될까? 7%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은 결정권자 주관에 따라서 내 최저 한도액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자, 여러분들 내부 수익률 나온 거 보자. 두 번째 줄 기대 투자 수익률 나왔고 그다음 옆에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이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말 나왔고 옆에 내부 수익률은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인율을 잘 모른다 그랬죠. 이걸 할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결정권자 주관에 따라서 최저 한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관적까지 가장 적용한다. 그 옆에 대안 선택 시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하여 내부 수익률이 이를 상회할 경우에 채택 가능하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제가 강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특징들 그 내용만 숙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한 거로 가.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읽고 이해가 돼야 돼. 행정한 건 막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나온 게 자본의 회수기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본의 회수기간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해요.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1억을 투자했어. 근데 A 사업은 1억 투자해가지고 20년 안에 1억이, 20년 만에 1억이 여러분들 회수가 돼. 근데 B 사업은 10년 만에 회수가 돼.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A야, B야? A 사업은 20년, B 사업은 10년. 어느 게 좋은 거야? B 사업이 좋은 거지. 회수기간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이란 말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년보다는 5년이 더 좋은 거고, 5년보다는 3년이 좋은 거고, 3년보다는 2년이 좋은 거고, 2년보다 1년이 좋은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보자. 1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1억 회수해.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근데 그러한 사업이 있어, 없어? 그런 사업 없어. 그런 사업은 다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아니 사람들이 사기에 넘어가는 게야. 특히 아버지. 남자는 여자보다 기가 얇어.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아버지가 회사 다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퇴직금 쪽으로 써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아. 굉장히 많아요. 현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래서 도시락사가 와서 뜯어 말려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 몇 분 있었거든요. 자, 그럼 자본의 시기간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제가 평가기법의 순현재 가치 얘기했죠? 순현재 가치는 뭐보다 클 경우? 0보다 클 경우. 됐습니까?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비용 편익비는 뭐보다 클 경우? 1보다 클 경우. 이걸 보통 수익률 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대 투자 수익률은 뭐다?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미리 최저 한도율을 설정하고 이거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하다. 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크게 작동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들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본의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이야, 길수록 우수한 사업이야?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 편익비를 중심으로 한 관리과학은 다 끝났고,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할 것 237페이지, 한 236페이지 맨 위에 파트 3의 기획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페이지가 약간 밀렸는데, 자, 237페이지, 이 기획의 본질 파트부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의 본질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3가지가 나왔는데, 그 3번에 미래지키법에서 별표로 나왔어. 이게 C급이야. C급이면 출제 논점이 없다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 빈출이 있는 거예요. 20%에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빈출 빈도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기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획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네. 그걸 기획한다고 해야 하네. 하죠. 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기획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활동 대안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이런 말 나왔죠. 그리고 사전적이고 질서가 있다. 이 말은 시간적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루에 일일 계획표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 순서가 정해져 있지. 학원에 여러분들 주간 시간표도 월요일 9시에 그리고 화요일 날 9시에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이게 질서 있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 과정을 기획이라고 얘기하죠. 기획 개념을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쭉 내려가서 기획의 특징 나왔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기획의 특징 자체가 쭉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8번에 통제성에다가 별표. 자, 기획은 자유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강제성. 여러분 여기 보자. 하루에 일일 계획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계획표에 근거하여 우리 하루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만든 게 안 만든 게야? 만든 거지. 계획의 본질은 자유지향, 자유방임이 아니라 계획의 본질은 바로 뭐다? 통제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양자를 비교해 볼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획경제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야? 자본주의 경제체제야? 기획경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 그런 거고 사회주의를 기획경제라 그러잖아. 그래서 요 기획이라는 개념 자체는 항상 통제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통제성이라는 말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자, 9번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것도 밑줄.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 이왕이면 여러분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합리성이라. 합리성은 적어보자.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뭐라 했다?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기계 발달률이 쭉 나왔는데,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이제 맨 위에 자, 6번 나온 거 봐. 최초의 국가계획제도. 아까 제가 사회주의의 경제를 기획경제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서 먼저 등장합니다. 1929년도 이게 스탈린 때 만들어지는데 제1차 경제개발 5년짜리 계획이 최초의 국가계획제도의 효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계획제도의 효시가 된 것은 프랑스의 당시 여러분들 기획경제청장 이름이 모네야. 그래서 모네는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네 계획이 최초의 자본주의의 계획제도로 탄생합니다. 그 모네에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 발음에서는 T는 묵음이야. 모네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미 발음은 이제 모네트라고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말은 모네가 맞겠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첨삭 지도에 계획의 최근 경향이 나와.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목표하고 여기 보세요. 수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계획은 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합리적, 아까 목표 수단의 적합성을 합리성이라고 계산했어요. 합리적, 기관적, 수단적 기획관이라 그래. 근데 현대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면의 반대말은 기계야. 그러니까 전통적 계획은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 행동적이란 말 나왔죠? 그럼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를 기획이 추구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범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인간 행동적 기획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교재 어딜 잠깐 펴보시냐면은 쭉 앞으로 넘겨보자. 여러분들 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9페이지. 페이지의 그 쌍가루 부분 중간에 현대적 형성 과정에서 7단계가 쭉 나오고 있어요. 7단계 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위에 네 번째 줄 최근 정책학에서는 행정의 과정을 3단계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나온 게 정책 형성, 플랜, 집행, 그 다음에 C, 평가에서 3단계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그러면 최근 정책학에서는 목표 설정과 정책 기획을 여러분들 정책 형성 플랜으로 파악해. 다시 앞 페이지 봐봐. 앞페이지,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에 그 목표 설정에서부터 기획까지를 묶어. 세 개를 묶어서 그걸 여러분들 플랜이라 그래. 자, 영어 적어보자. 플랜. 그리고 조작화, 동작화를 묶어서 하다, 실행하다. 그리고 평가와 다음 페이지 C 정조지 묶어서 C를 넓은 게 평가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그럼 오늘날의 정책학에서 파악한 기획은 목표 설정도 기획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목표 설정은, 목표란 말은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라 그러죠. 그럼 오늘날의 기획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네. 이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규범적 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사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온 건데, 다시 여러분들 뒤에 보자. 그래서 나온 게 합리적, 기계적, 수단적 기획관에서 규범적, 인간의 행동적 기획관으로 바뀌었다. 그 표현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로 한 거 보자. 부분적 요소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바로 뭐냐? 과거의 전통적 계획이야. 근데 오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변동을 유도하는 계획의 형태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를. 거기 가치 중립적 기획관의 회의적 입장이란 말은 뭘까? 가치 지향적 계획이 발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치 지향적 계획이 바로 앞에서 파악한 규범적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앞에 보자. 앞에 제가 현대 행정의 과정 7단계를 얘기하면서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을 묶어서 이걸 플랜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오늘날의 이 기획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 결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맺은 게 안 맺은 게야. 오늘날의 이 기획 아래는 정책 결정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거기 최근 기획관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끝에 기획과 정책 결정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획에 관한 주요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출제는 좀 크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거고, 출제에 나오면 의외로 틀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체킹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은 그 밑에 거는 적었고,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국가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양자, 양립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설. 또 아니다, 기획은 민주주의 기여한다, 찬성론 두 가지 형태로 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할 학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하이에크. 자, 하이에크 외워둬야 돼. 하이에크는 아담 스미스 자체를 신적인 존재로서 추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스미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나? 아담 스미스. 그만두자. 자, 해보자. 하이에크는 여러분들 노예로의 길이란 저서를 토대로 이렇게 얘기해. 국가에서 기획을 도입했다? 그럼 기획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를 받고 자본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다 얘기야. 아까 기획의 본질에 통제성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래서 기획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고 파악한 인물이 하이에크예요. 그 저서도 가져가야 돼. 노예로의 길. 근데 아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을 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밑에 헤르만 파이너라고 나왔죠. 자, 이 사람은 1945년도 반동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기획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기획을 도입했다. 그러면 기획에 의하여 개인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이 가능하며 자본주의는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파악한 인물이 파이너야. 그래서 민주주의 기여한다고 파악한 인물 파이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예로의 길 하이에크 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반동의 길 누구? 파이너 암기해 두시고 저서 각각 정리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노예로의 길, 반동의 길 머릿속에 암기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봤으면 여러분들 내려가서 중앙기획기구 나왔는데, 자, 중앙기획기구는 한 국가의 기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여러분들 부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격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한국의 경우 뭐가 나와? 기획재정부라고 나왔어 밑줄.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중앙기획기구에 해당됩니다. 자, 지위와 유형이 쭉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행정수반 독립기획전담부서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또래 4번 별표 하나 기존부서 일부.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한 부처의 기획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얘기할 때는 중앙예산기관이야.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앙예산기관이야. 근데 여기다가 기획기능도
여러분들 전담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기존 부서 일부형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한국 뭐라 했어요? 기존 부서 일부형이다. 이렇게 반정이. 자, 내려가서 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기획의 과정이 나왔는데, 자, 기획의 광해 과정을 얘기할 때는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 완료라고 하는 과정이지만, 협의의 과정을 얘기할 때는 계획의 수립 과정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기획의 협의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콘츠와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5단계의 형태에 따라 쭉 정리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보자.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상황을 분석하는데, 이 상황의 분석을 다른 말로 정보의 수집이야. 상황을 분석해서 상황 이러이러하다고 정보나 자료 수집하는 단계가 상황 분석이에요. 여기 두 번째 줄 정보비 자료 수집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상황 분석을 얘기하는 게야. 그다음 세 번째 기획 전제 설정이 나왔는데 저다 별표이죠. 자, 여러분들 정보나 자료를 수집했다.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앞으로 미래는 이러이러한 미래가 등장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아니면 미래를 가정하는 단계. 아니면 저거 보자. 미래의 모형 설정 단계. 미래의 모형 설정 단계. 그걸 보통 우리는 기획 전제의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획의 미래의 모형을 설정하는 단계 기획 전제의 설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미래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측이 돼서 그 미래와 관련된 대안들을 탐색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단계 가지고 쭉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정책학을 앞에서 배우신 분들은 갤로이가 파악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4단계 형태 배웠으니까 그 단계랑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내가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콘츠와 오도넬이 파악한 기획의 과정에서는 기획 전제 설정이 좀 특이한 단계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획 전제 설정을 얘기 안 했는데 이들은 이걸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형 설정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내려가서 기획의 원칙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이 8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원칙 해놓고 점점 찍어놓고 적어보자. 이게 신경질적인 안개장의 목표는 단순하다. 신경질적인 안개장의 목표는 단순하다. 신경질적인 안개장의 목표는 단순하다. 자, 신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축성의 원칙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경은 경제성의 원칙 나왔을 게야.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4번에 안, 8번에 안정성의 원칙, 계속성 6번, 장 5번에 장례측. 그죠? 신경질적인 안개장의 목표는 목은 앞에 이지 목적의 원칙, 그 밑에 표준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단순하다, 단순성의 원칙. 과거에 여러분들 인천시 개별 기출문제, 지금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여러분들 통합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각 광역시 단체별로 개별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기획의 원칙을 묻는 게 출제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것이 출제 나올 때 틀질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특히 이제 단순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획에 사용되는 문장이나 용어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단순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획에 사용되는 문장이나 용어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그걸 뭐라 한다? 단순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순성을 복잡성으로 바꾸면 틀려. 단순성이 만든 거야. 알았습니까? 제가 복잡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에 재학년이 좀 나왔는데, 뭐 재학년이 뻔합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대신, 거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에 기획의 거래3의 법칙이란 말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거래3은 경제학자죠.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화폐에 관한
경제 법칙을 제시합니다. 거기 박스 안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나오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갑 안에 1,000원짜리 10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새돈이 5장, 흔돈이 5장. 그 먼저 쓰고자 할 때는 새돈을 먼저 쓰려고 그래, 흔돈을 먼저 쓰려고 그래. 흔돈. 그럼 시중에 유통되고 지배하는 것은 흔돈이 지배해, 새돈이 지배해. 흔돈이 지배하겠지. 왜 우리가 쓰는 게 흔돈만 쓰고 새돈 안 넣잖아.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좋은 걸 지배한다. 그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기획에서 파악한 악화를 얘기했다는 바로 뭐냐? 적어놓자. 선례, 답습적 계획. 요 선례, 답습적 계획을 악화라고 얘기하고 양화는 세신적 계획을 얘기해. 세신적 계획. 세신적, 창의적 계획. 그러니까 선례, 답습적 계획이 세신적 계획을 압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학교를 인천시청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제 국가에서 여러분들 명이 내려와서 2022년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얘기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2022년도 차원의 보다 세신적인 민방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민방위 계획을 끄집어내 하겠죠? 그리고 끝에 일자를 뭐로만 바꿔? 이자로만 바꾼 게야. 그러면 1970년대 민방위 계획하고 2020년도 민방위 계획이 똑같아. 이게 선례, 답습적 계획이 세신적 계획을 압도한다고 하는 계획의 거래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다시 옆에 이제 기획의 유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야. 자, 먼저 기간별 유형에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장기, 중기, 단기에서 기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에 10년, 20년, 2년, 5년, 1년 이내. 현재 그 단기 계획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게 나왔나? 그거 알아 밑줄. 주요 업무 계획이 단기 계획을 대표한다. 이렇게 숙지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성의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 계획의 시작에서부터까지 다 고정된 계획. 그것은 이제 고정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 계획은 고정 계획이에요. 근데 연동 계획은 틀려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자. 자, 1년 단위로 전년도 집행 실적을 평가한 후 향후 2년, 3년, 4년을 계속 전망하는 계획이라고 나왔나? 나왔죠. 자, 한국은 거기 보시면 제4차 경제개발 운영계획. 자, 니은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자. 제4차 경제개발 계획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거 자, 4차니까 77. 네. 1년 동안 집행해. 여기가 집행 실적을 평가한 후 향후 2년을 다시 한번 전망 계획을 해. 1년 집행, 향후 2년 전망. 1년 집행, 향후 2년 전망. 그래서 롤링. 연동이 됐어, 안 됐어? 연동됐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한다? 연동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동됐잖아, 그 연동계획. 됐습니까? 자, 한국은 여러분들 1+2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4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 계획 기간은 몇 년이야? 3년에서부터 5년까지. 또 하나, 매년 국가 계획을 바꾸는 이유는 현실적 여건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현실 여건을 반영하면서 여러 사회 집단의 요구를 여러분들 충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 나오신 분 나중에 뵙겠지만 이렇게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을 점중주의 결정이라고 뭐란다? 점중주의 결정. 나중에 배워. 그래서 점중주의 결정 양식을 대표하는 것들 연동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그 기억본에 앞에 개념 얘기했고 끝에 실질적 기획기간은 3년, 5년 나왔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점증지 결정 양식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니은본의 첫 번째 줄 끝에 한국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다가 밑줄. 됐습니까? 그리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5년짜리 계획인데 이것도 연동계획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가재정운영계획 자체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연동계획이고, 나중에 여러분 예산제도 가운데 PPBS를 학습을 해. 나중에 별개야. 이 PPBS도 연동계획을 활용합니다. 그것도 밑줄 쳐놓고 정리해두세요. 자, 그럼 연동계획의 장점, 딩업번 나온 거 보자. 계획과 현실을 조화시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고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5년짜리의 장기 계획하고 1년짜리의 단기 계획의 이점을 동시에 활용한다란다? 활용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매년마다 국가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획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짜식 내년도에 또 바꿀 텐데 해가지고 여러분 안 믿어. 그래서 국민 자체가 기획을 무시하다 보니까 기획의 권위가 추락하고 최고 정책 결정권자도 별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최고 정책 결정권자도 별 매력이 없으며 국민의 호소력 떨어진다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매년 하여간에 국가기획을 다시 해야 돼. 막대한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옆에 기획의 권위 약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언제 뭐 해주겠다 하는 정치 공약 현실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계약으로 최저임금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10,000원 못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계속.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자영업자라든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부담을 대기업한테 하면 좋은데 일반 자영업자들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공약대로 못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인 압력 때문에 이걸 공약을 실현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연동계획도 매년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 공약을 현실화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쌍가로 3번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계획이 나왔다. 하나는 중앙집권식 강제계획 나왔고 또 하나 유도계획이 나왔는데, 자, 중앙집권적 강제계획은 여러분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중앙기획기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통적 공산국가의 계획은 지금 얘기한 중앙집권적 강제계획이에요. 과거에,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완벽한 중앙집권식 강제계획 하는 나라 하나라도 없어요. 북한도 사경제 인정해 안 해? 북한도 사경제 인정하잖아. 톱밥경제 인정하고 여러분들 암시장에서 물품 사고 막 그러잖아. 얘들도 양담배도 사고 대한민국 담배도 막 사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 술도 사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 북한도 사적 자치 원리를 좀 인정한다란다.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공산국가의 계획이었고, 자, 그다음에 유도계획 나온 거 봐. 유도계획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 집행 방식을 지향하고 밑줄 관민협조. 국가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방향만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에 근거하여 민간 기업이 스스로 계획하는 걸 얘기해요. 국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저탄소 배출 제품 자체를 생산한 기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환경 오염 자체를 정화시키는 기업 육성 이런 식으로 정부에 발표를 해. 그러면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환경 오염을 약화시키는 어찌게 하나가 바로 뭐다? 전기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 자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기업이 스스로 또 수립을 해야 하는 거죠. 국가에서 방향만 제시해주고 민간 기업은 이에 따라서 각각 기업에 여러분들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 스스로 수립하는 것들, 이거 몽땅 다 유도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본주의 국가계획제도에 효시가 된 것은 프랑스의 무슨 계획?
모네 계획, 이 모네 계획이 유도 계획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 두 가지 형태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건 원점 없고 대신 이제 옆 페이지에 쌍가리 6번에 적용벌 범위해 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왔을 거예요. 하나는 정책계획 나왔고 또 하나 운영계획 나왔죠. 이 정책계획을 규범계획, 입법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수립하고 국회 의결이 전제가 돼야 돼. 두 번째, 줄 끝에 정부 활동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지금 이게 정책계획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계획의 하위 단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책계획을 구체화시킨 세부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정책계획 범위 내 구체적, 세부적, 사업적 성격을 띈 계획을 운영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계획을 구체된 사업으로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만 좀 위에서 가지고 가시죠. 정책계획을 구체화시킨 거 운영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획의 유형까지 내용을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기획의 미래지키법부터 또 수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현재 좀 오른쪽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두 번째 시간 때는 좀 의자 갖춰놓고 좀 앉아서 좀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